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몸속였고 나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욕심을 내봤자 얼마나 냈겠나 싶었지만 제 얼굴에 침을 뱉고 말았죠. 그 당시에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 정도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욕심을 부린 게 맞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들보다 훨씬 더 긴 인생을 살았는데 한 수 더 내다보고 아니다 싶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참 후회가 되더이다. 사실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에 엮인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거미줄에 엮인 사람처럼 꼼짝도 못했었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찌됐던 천벌을 받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여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학업을 마치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부부로서 평생 살다 늙어 죽는 것. 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적어도 남들만큼만 따라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표를 크게 잡아봐야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감만 맛보게 될 것이라 느꼈기에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물 흐르듯이 순리에 맡겨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짓 아니겠나요?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우리 아들이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지 멀쩡하게 달렸고 눈, 코, 입도 다 제자리에 있는 놈이 글쎄 여자를 안 만나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자를 안 만나는 거냐 못 만나는 거냐, 너 혹시 남자 좋아하냐, 별별 질문들을 다 했는데 아들은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선자리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이다. 아, 너 뭐 혹시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말하라 이 소리다. 내가 정말 너에게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겠니?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냐고. 내가 되면 알아서 다 할 건데 왜 그렇게 보채고 그러세요? 지금은 뭐 누구를 만날 생각도 없고 여유도 없다니까요. 그건 그냥 알아서 만나볼게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내 친구들 자식들은 전부 결혼을 했는데 너만 총각으로 남은 거 아니냐. 애들 다 시집장가 가가지고는 손주를 낳았네 어쩌네 하는데 너만 이러고 있으니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내 친구들도 네 걱정을 하더라. 넌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냐고. 결혼이 필수인 시대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직은 제 짝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달라지겠죠. 누구를 만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네 짝을 어떻게 찾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나름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동안 돈도 많이 모아두었는데 왜 이러느냐 말이야. 게다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청약도 넣어서 네 집도 마련했겠다. 너 나름대로 투자해서 불린 돈도 있겠다. 뭐가 문제냐고. 엄마, 문제 없다니까요. 그냥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라고요.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사는데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벌써 이혼한 친구들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이왕 한번 할 거 정말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저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여자를 만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속이 답답해야 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부족할 것이 없는 남자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억수로 잘했던 것은 아니지만 노력형 인간이었고 취직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상여금도 많이 받아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도 했지. 주식 투자도 꽤 잘 되어가는 것 같지. 불려놓은 재산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여자친구 한 번 만들었단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모아둔 돈이 없으면 이상한 것이었지만요. 아들은 사치를 부리거나 하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며느리 살림에 절대적으로 참견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하루빨리 결혼을 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남들이랑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우리 아들만 결혼을 못해서 어디 모자란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저랑 남편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고생을 조금 많이 한 편이긴 하지만 하는 일마다 중박 이상은 치게 되었고 부를 꽤 쌓았습니다. 그렇게 뼈를 갈아서 번 돈으로 번화가는 아니지만 적당한 동네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사서 지금은 남편과 건물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지금은 저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된 건물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증여를 할 생각으로 목돈이 되어주길 바라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자리가 엄청나게 좋은 곳은 아니라서 건물값이 몇 배로 뛰거나 수십억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 매매를 할 때보다야 건물값이 오르긴 했죠. 아들에게도 매번 이 건물은 너에게 증여를 할 테니 돈 걱정은 너무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네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범주에는 결혼도 포함이었는데 우리 아들은 그것만 쏙 빼놓았더라고요. 하다 안 되겠어서 결국 저는 선자리들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중매쟁이들과 연락을 하여 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자에게 영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제가 주선을 한 자리에서 군소리 없이 나가 여자들을 만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선자리에 나가서 여자들을 만났으면 먼저 연락도 하고 애프터 신청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딱 한 번 만나보고 이 사람은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별로였다 하면서 두 번은 절대 만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아들이 평소에도 재미가 별로 없는 인간이고 숫기도 없고 말주변머리도 없는 놈이라 요즘 한마디로 감수성이 전혀 없는 놈이라 여자 쪽에서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뭐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래야 대화라는 게 진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벌써 선자리를 4번이나 나갔는데 4명의 여자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로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건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 여자를 꼬시는 법을 모르겠으면 책이라도 읽던가. 아니면 뭐 요즘은 연애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데 가서 좀 배워보고 할래? 아유 엄마, 무슨 연애를 글로 배우고 학원을 다니고 그래요. 그냥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이 있겠지. 선자리 나가는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고요. 그렇게 선자리를 계속해서 들이밀었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아들도 지쳤는지 더 이상 헛된 만남에 돈 쓰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선자리를 거절하더라고요. 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했지만 나이 40줄이 다 되어가는 아들은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라는 변명을 하며 선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노총각으로 평생 늙어봐야 지 손해지 하는 마음으로 저도 포기하고 냅두기를 6개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웬 경사냐 싶어서 어떤 인간을 데리고 와도 예뻐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디 이상한 여자라도 만나서 돈이며 마음이며 다 뜯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만난다는 아가씨는 어디에서 만난 여자야? 네가 워낙 이런 데는 면역이 없는 놈이니까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 혹시 뭐 술집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난 여자는 아니지? 아유, 제가 그런 데 가서 무슨 여자를 만나겠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엄마, 내 그 고등학교 동창인 준우 알지?
준호 그놈 학교 후배라는 사람이야. 생긴 것도 괜찮고 성격도 아주 순하고 괜찮아요. 아유, 오죽하면 나같이 숫기 없는 사람이 먼저 만나보자고 했겠어. 아들이 말하는 준우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에 꽤 친하게 지냈던 놈인데 공부를 워낙 잘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지금은 의사가 된 친구였습니다. 그런 놈의 학교 후배라고 하니까 당연히 의사일 거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입이 귀에 걸리게 되었죠. 아무리 사람이 속물근성을 버리고 산다고 한들 의사 며느리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는 돈도 잘 버니까 우리 아들 팔자가 피겠구나 싶었죠. 저는 더 볼 것도 없다. 하루 빨리 집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줘라 했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있으니까 의사 며느리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겨우 서로를 알아가는 입장인데 뭘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겠냐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야만 했죠. 저는 아들이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뭘 그렇게 따지고 드는지. 게다가 의사 며느리를 보면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노총각이라고 놀림을 받는 게 속상했었는데 떡하니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친구들도 더 이상 말을 얹지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아유, 안 그래도 친구들 모임할 때마다 누구는 손주를 낳았네, 돌잔치를 하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터지곤 했었습니다. 매번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돈은 돈대로 내는데 저는 하나뿐인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람에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네 여자친구를 잡아먹기라도 한다냐? 그냥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까지 할 정도니까 진중한 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지. 얼굴 한번 딱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지 않겠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해라. 내가 뭐 시애미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들은 상황을 보고 말을 한번 전해보겠다고 했고 저는 그동안 뿌린 돈들을 드디어 거둘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설레었었죠. 제가 나름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하곤 했어요. 어김없이 그 모임을 할 때가 되어서 자리를 나가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던지더라고요. 얘 경수가 너는 네 아들 장가는 언제 보낼 거니? 유일하게 결혼 못한 자식이 네 아들 뿐이더라. 작년에 숙자네 아들 결혼한 게 끝이었지? 그래, 숙자네 아들이 몇 년 전에 파혼하고 나서 마음고생하다가 작년에 결혼했잖아. 숙자가 며느리를 참 잘 본 것 같던데. 괜히 남의 아들 파혼한 이야기는 왜 꺼내들어? 그래도 이번엔 며느리 잘 들어와서 집안이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 경숙이네. 얼른 장가 보내야지 너네도. 이러다가 칠수 노는 거 아니야? 그때 되면 손주 보는 것도 힘들겠다. 요즘은 뭐 정자도 얼린다고 하던데 그런 거 해놔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이 뭐 필수인 시대도 아닌데 그래도 요즘 우리 아들 의사인 여자친구 생겨서 엄청 바빠. 얼굴도 잘 못 보고 산다는 거 아니니? 알아서들 하겠지. 저는 은근히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아들이 무려 의사인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의사인 며느리를 보게 되는 거냐면서 역시 고르고 고르다가 제주도 좋게 잘난 여자 만난다고 은근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머, 아들 여자친구가 의사야? 어쩐지 어디 모양 빠지는 거 하나 없는 놈이 차일피일 결혼을 미룬다 했더니만 의사 만나려고 그랬구만. 무슨 과 의사래? 돈 많이 버는 의사 며느리 만나서 좋겠다. 우리 경숙이 이제 한시름 덜었겠네. 그러게나 말이야. 도대체 그렇게 잘난 여자애들은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둘째 아들도 여자친구 하나 없는데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되나? 친구들이 은근슬쩍 의사라는 말에 둘째 아들들을 들이밀면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관심이 저에게 집중이 되니까
조금 으슥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소에도 저랑 티격태격을 많이 하는 숙자, 요 기집애만 저에게 입을 삐죽거리면서 트집을 잡고 초를 치는 말을 뱉더라고요. 의사가 확실한 거 맞아? 아, 요즘은 뭐 개나 소나 의사라고 사기치고 다닌다고 하던데. 아,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너네 집에 건물도 있고 재산도 좀 있지 않니? 네 아들이 그동안 돈도 많이 모았다고 자랑했었잖아. 그런 거 보고서는 사기치려고 하는 여자가 붙은 거 아니냐고. 예, 너는 갑자기 조용히 잘 있다가 왜 시비를 걸고 그러냐?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 반푼인 줄 알아? 아니면 사기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예,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또 꼬아듣고서는 나한테 난리를 치니?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 보니까 아들 여자친구 얼굴 한번 못 본 것 같구만. 괜히 의사라는 거 확실하지도 않은데 설레발 쳤다가 사기꾼이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지? 아이, 그러는 너는 우리 아들 여자친구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사기꾼일 거라고 장담하는 이유가 뭐니? 우리 아들이 사기를 잘 맞게 생기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그런 거 하나 구별 못할 바보 천치가 아니다, 이 소리야. 사기라는 게 뭐 대놓고 사기칩니다 하고 치는 건 줄 알아? 다들 촘촘하게 거짓말을 쌓아놔서 하나도 티가 안 난단 말이야. 네 아들이 오죽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니? 여태까지 여자친구 한 번 없었다며. 내 친구 아들이니까 걱정해주는 거지. 너야말로 너무 꼬아듣는다. 누가 봐도 지금 네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꼴이거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우리 아들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데 네 아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작년에 결혼해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의사라는 타이틀에 속지 말고 내면을 봐라. 뭐 이런 거지. 아직 아들 장가 안 보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냐 이거거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아들 파혼시키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켰어? 내가 이것까진 건드리기 싫었는데 우리 아들 인생 초치려는 느낌이 들어서 말한다. 너야말로 잘한 거 하나 없으면서 괜히 남의 살림 건드리지 말고 네가 그렇게 예뻐하는 며느리나 끼고 살아. 어머, 얘 왜 자꾸 다 지난 이야기를 꺼내서는 사람 속을 뒤집어놔? 파혼 시킬만 하니까 시킨 거지?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파혼했다던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서 잘하는 거다. 왜?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해서는 온 가족이 홀라당 속아 넘어갔는데 까보니까 그게 아니고 돈만 죄다 뜯겼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해야겠니? 숙자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숙자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파혼을 맞이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속사정이 있는지까지는 몰랐죠. 갑자기 친구들 분위기가 쎄해지면서 은근히 비난의 눈초리를 저에게 보내는데 저도 좀 움찔하긴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대단해서 늘 잘난 것만 이야기를 하던 숙자 입에서 아들이 사기꾼에게 걸려 파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숙자랑 그 자리에서 대화를 더 나누고 서로 예민했던 것 같다면서 화해를 하긴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영 마음은 찜찜했어요. 숙자가 워낙 저에게 날을 세우기도 했고 은근히 자격지심을 부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화해를 했어도 화해를 한 것 같은 기분은 들지 않았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잘 만나고 있는지 늘 궁금했고 아들은 그저 잘 만나고 있다고만 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명세서를 뜯어보았는데 아들의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카드로 대출까지 받았는지 카드론 이자까지 붙여서 나왔길래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아들이 곤죽이 되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다 뭐냐고 무슨 돈을 이렇게 썼는지 물어봤죠. 아니, 카드론 받을 일이 뭐가 있어서 카드값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냅뒀어? 돈이 왜 필요한 건데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니? 엄마, 저한테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왜 남의 카드값을 막 훔쳐보고 그래요?
이럴 때마다 정말 나가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된다니까. 아들은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남의 카드값 명세서를 왜 보고 있냐, 감시받는 기분이 든다면서 저에게 쏘아붙였고 저는 황당했어요. 아들에게 큰 돈이 필요하면 저에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급전이 필요해서 그냥 받아 써봤다고 충분히 갚을 돈 다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안심을 시키면서 이러나 저러나 돈이 새어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 아들이 수상하게 여겨졌죠. 그 이후에 아들은 저에게 완벽하게 본인의 카드 명세서를 숨겼고 저는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한 달간 있었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더니 무슨 일 있냐고 다들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네 아들이 그 의사인 여자친구랑 헤어지기라도 했대?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죽상이고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야? 너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 되는 꼴이 배 아프니?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서 걱정이라 그런 거야. 아니, 급전이 필요하다고 카드론까지 쓴 거 있지. 돈이 필요하면 나나 남편한테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카드론 같은 거 쓰면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생돈을 왜 땅에 뿌리고 있는 건지 말이야. 필요하니까 쓴 거겠지.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돈을 물쓰듯이 쓰긴 하더라. 네 아들이라고 뭐 별 수 있겠니? 그냥 거려려니 해. 그리고 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돈도 쏠쏠하게 벌 거 아니야. 갚을만 하니까 빌려 쓴 거겠지. 그런 거 신경 쓰면 너만 피곤해. 쟤도 찜찜한 게 남으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 네 아들 혹시 여자친구한테 돈이라도 뜯기고 있는 건 아니야? 의사라더니 다 거짓말 아니냐고. 내가 사기꾼 운운하면서 말하니까 너도 은근히 신경 쓰여서 아들이 돈 쓰는 거에 예민해진 거지? 숙자가 실실 웃으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데 도대체 쟤는 하루 종일 꽈배기만 먹고 사는 건지 비꼬는 건 어마어마하게 잘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 꼴을 참아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싸움이 나는 건 당연한 지사였고 친구들까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무시를 해도 숙자가 무시할 수 없게 계속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데 제가 왜 참아야겠어요? 숙자, 너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라도 있니? 왜 자꾸 멀쩡한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모임에 나오지 말아야 정신을 차리겠지? 앞으로는 우리 싸우는 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고 하니까 내가 나오지 않으마.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 뒤로 친구들이 모임을 하러 나오라고 연락을 해도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숙자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웠지만 숙자를 보고 싸움이나 하느니 감정 소모를 덜 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돈을 어디다 쏘아붓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점점 숙자의 말이 귀에서 맴돌더라고요. 혹시 정말 사기꾼을 만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아들에게 시간이 지났으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누구를 소개시켜 주기가 부담스러워요. 엄마가 워낙 결혼에 대해 진심이기도 하고. 너네 만난 지도 시간이 꽤 흘렀잖니. 지난번에 카드값 본 게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서 그런다. 여자친구한테 돈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니고? 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제 속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단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괜찮은 사람 같으면 하루빨리 결혼을 해라 하며 아들을 달랬어요. 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 거절하기도 뭐했는지 결국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참하게 생긴 아가씨가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개차반 같은 여자를 만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예쁘기도 예쁘고 말도 정말 공손하게 잘하더라고요. 말끝마다 우리 아들이 바르게 자란 건 제가 다 잘 보살펴서 그런 거라고 제 덕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싫겠어요? 어머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겁을 먹고 자리에 나왔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배시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볼을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여자를 만나려고 그동안 여자친구 한 번 없었나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의 마음에 쏙 들어왔고 그날 바로 전화번호까지 교환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을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났어요. 한 번의 만남이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은 쉽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가끔 먼저 연락이 와서 밥을 먹자고 하기도 하고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처럼 적당한 선은 유지한 채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데 참 좋았어요. 당연히 만날 때마다 은근히 호구조사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다고 했어요. 아, 지금은 그럼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능력도 좋은 의사가 일을 쉬면 되나? 남들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지. 성형외과 의사면 돈도 엄청 잘 벌었겠는데? 자기 병원 가진 사람 아니고서야 거의 다 영업이라 생각만큼 엄청나게 부를 쌓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개인 병원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동네는 정했고 나랑 남편이 가진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건물에 성형외과 하나는 떡하니 내줄 수 있지. 정말요? 어머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어머님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요. 제가 하루빨리 결혼해서 평생 어머님 옆에서 효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정말 너무 행복한 상상이네요. 상상만 해서 뭐해. 얼른 우리 아들이랑 결혼 날짜 잡고 준비하면 되지. 내가 며느리 살림에 절대적으로 간섭도 안 할 거고 뭘 하든 응원해 주마. 제가 결혼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자 바로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아들과 찾아와서는 인사를 올리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은 잡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며느리는 제 앞에서 고집을 한번 부리지 않고 뭐든지 제가 하자는 대로 맞추더라고요. 신혼집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이 청약 당첨이 되어서 전세를 주었던 집에 전세가 빠지면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전이나 가구들 같은 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저는 며느리가 혼자 살고 있다는 집에도 우연치 않게 가보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꾸며놓고 사나 궁금하기도 했고 겸사겸사 가지러 갈 물건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깜짝 놀랐죠. 집이 꽤 큰 편이었는데 거실에 소파와 엄청 큰 테이블이 하나 덜렁 있는 거 말고는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있는 게 끝이더라고요. 가구들이 별로 없어서 며느리 살림살이에서는 가지고 올 게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주 잠깐밖에 시간이 없어서 구경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집에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그 잠깐의 시간조차 남더라고요.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집에 공기청정기만 한 5대 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거실에만 무려 3대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뭐 담배라도 피우나 싶었지만 저랑 가끔 만날 때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거나 냄새가 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기에 그저 기관지가 예민한가 싶었죠.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막아서면서 열지 말라고 해서 그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얘, 냉장고에 무슨 보물이라도 넣어놨니? 왜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구나. 목이 마른데 그럼 밖에 나가서 물이라도 사서 마셔야겠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냉장고 정리를 하나도 해두지 않아서 조금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근처에 커피 잘하는 카페 있어요. 거기 가요.
제가 냉장고에 물을 채워놓지 않아서 지금 마실 거리가 집에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 뭐 알겠다만 갑자기 냉장고를 막아서고 드니까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앞으로는 냉장고 문도 열어보지 않으마. 내가 살림 간섭하는 시어미는 아니야. 그럼요.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제 생각 많이 해주시는지 마음으로도 다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단지 제가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며느리는 제 팔짱을 끼고 동네 카페에 가자고 했고 전 정말 맛있는 커피를 얻어먹고 나서야 의심했던 마음도 스르륵 녹아버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신부의 드레스라든가 메이크업 같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스드메라고 해서 그런 걸 묶어서 패키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것과 드레스, 메이크업의 준말이라고 하던데 요즘 사람들은 뭘 그렇게 말줄이기를 좋아하는지. 아무튼 그런 것과 관련된 것도 제가 별로다 하는 표정이면 며느리는 눈치 빠르게 다른 것으로 고르고 식장도 제가 원하는 대로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멀리서 오실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요. 서울에 있기만 하면 어디든 괜찮으니까 어머님께서 식장도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편하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골라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요. 어머님 지인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결혼을 하는 건지 아들네가 결혼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준비를 전부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한 발 뒤에 서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대로 할게요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여우인 건지 뭔지 제 입맛대로 스드메나 예식장이니 청첩장이니 전부 떠맡겨 놓고는 결제도 제가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머님, 이번에 어머님이 고르신 드레스 말이에요. 저도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딱이다 싶긴 했는데 그게 훨씬 비싼 드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비싸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저도 그게 단아해 보이고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그러니 예산이 얼마나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지. 내가 결제해 줄 테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준비해. 정말요? 저희 이번에 예식장 고르신 것도요. 저희는 그냥 저렴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곳 같은 데서 해볼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호텔에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며느리가 의사인데 당연히 호텔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지금 일을 쉬고 있어서 그런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더라고요. 제가 일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도 아닌데 제가 결혼 준비하느라 지금 개원하려고 알아봤던 것도 전부 스톱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저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는 게 먼저지. 일은 조금 늦춰도 되지 않겠니? 호텔 결혼식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들 결혼시키려고 모아둔 돈이 따로 있어. 제가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인지 며느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고 결제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았죠. 결혼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청첩장까지 나와서 저도 청첩장을 주변 지인들에게 뿌리기 시작했는데 제 친구들을 빼놓을 순 없지 않겠어요? 그동안 친구들 경조사에 낸 돈이 얼만데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숙자랑 그렇게 된 이후에 모임에 나가지 않고 있었잖아요. 일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던 와중에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냉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드디어 네 아들도 장가를 가는구나. 이렇게 경사스러운데 당연히 모임에 나와서 청첩장을 줘야지. 요즘 우리 세대 사람들한테는 그 모바일 청첩장 주면 안 돼. 그거 열어보는 방법도 모른다니까. 청첩장 준비해서 이번 모임에 꼭 나와. 애들도 네 소식 엄청나게 궁금해했었어. 저는 제가 밥을 사겠다고 말을 했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는데 당연히 숙자도 불렀습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자랑질을 해야지. 감히 누구 며느리를 사기꾼으로 몰았는지 시간이 지나도 분이 풀리지 않고 내내 꽁하게 쌓이기만 하더라고요. 모임을 하는 날만 내내 기다리다가 그날이 왔고 일부러 잘 들지 않는 몇 개 없는 명품 가방까지 들고 나갔더니 친구들이 반가워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전부 다 도착을 하자 저는 청첩장을 주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니? 그것도 성형외과 의사랑 말이야. 그동안 우리 아들이 참 잘 살아온 건지 친구가 소개시켜줬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의대 나온 친구거든. 내가 나중에 며느리 후배들 괜찮은 애 있으면 너네들 둘째 아들들이랑 연결해주고 할게. 어머, 너무 잘됐다. 성형외과 의사면 돈도 잘 벌겠네. 물론 경숙이네 아들도 한가닥 하긴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어? 다들 내가 뿌린 만큼 축의금 단단하게 준비해서 와야 한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살 테니까 다들 맛있게 먹고 결혼식이 코앞이니까 그날 한 번 더 보자고. 예, 어디 한번 며느리 자랑도 좀 해보고 그래봐.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궁금해서 어제 내가 다 잠이 안 오더라. 의사 며느리 본다니까 배 아파서 잠이 안 온 건 아니고. 근데 나도 좀 궁금하긴 하다. 새침대기고 그런 거 아니야? 의사면 성격도 보통 아닐 것 같은데. 다 편견이야, 편견.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몰라. 착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말이야. 결혼 준비도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더라니까. 오죽하면 내가 결혼하는 줄 알았어. 하나하나 나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고부 갈등 하나 없을 것 같아. 얼굴도 예쁘고 말이야. 성형외과 의사라면서 얼굴 다 뜯어 고쳤겠지. 주변 지인들도 전부 성형외과 의사일 텐데 그거 하나 하는 게 어렵겠어? 너는 꼭 말을 그렇게 하더라. 아휴, 좋은 날이니까 내가 참고 넘어갈게. 아무튼 다들 청첩장 받아. 숙자가 그렇게 딴지를 거는데 제가 성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얼굴을 고쳤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으니까 숙자 말을 듣고 손주 얼굴이 살짝 걱정되긴 했지만 며느리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뭐 어떻겠냐 싶었죠. 아무튼 한창 며느리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친구들이 며느리 사진 좀 보자고 하길래 웨딩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친구들이 전부 며느리 미모 칭찬을 하면서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돌려보는데 숙자도 궁금했는지 슬쩍 고개를 빼서 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왕방울만해지면서 친구들이 보고 있는 휴대폰을 확 빼앗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들이 황당해하며 무슨 짓이냐고 묻는데 확대를 막 하더니 며느리 얼굴만 대문짝만하게 보고서는 저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숙자에게 머리채가 잡혔어요. 야야, 너도 한통 속이니? 다 알면서 여태까지 나를 속이고 기만했던 거 아니야. 내가 친구가 아니라 적을 두고 있었구나. 친구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말리고 저도 숙자에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 숙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야? 어? 얘가 성형외과 의사라고? 말을 똑바로 해. 아니다. 말로 해서는 모르지.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알지. 인연 지금 어디에 있어? 당장 잡으러 가야 하니까 얘 사는 곳 불러. 신혼집에 벌써 들어갔니? 빨리 주소 불러라고. 숙자가 흥분을 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숙자를 말리지 못했고 당장 잡으러 가야 한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하게 되었죠. 찝찝한 상태로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아무리 누르고 전화를 걸어도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오늘 뭐 어디 나가기라도 했나 보다. 날이 아닌가 본데 다음에 다시 오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가자.
너 입국 닫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나도 이해 못하겠어.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삼자 되면 확실하게 시켜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숙자가 어디론가 막 전화를 걸더라고요. 문 앞에 서서 열리지도 않는 문을 노려보며 숙자에게 아무리 말을 걸어봐도 숙자는 망부석처럼 굴었어요. 한참 뒤에 공구함을 든 남자가 며느리 집 문으로 걸어오더니만 여기가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숙자가 맞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열쇠 수리공 같은 사람이었어요. 숙자는 며느리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강제로 문이라도 뜯어서 들어가겠다고 열쇠 수리하는 사람을 부른 거야? 너 정말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아저씨, 문 뜯어주세요. 제가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본인 집 맞으신 거죠? 불법 아니죠? 제가 또 불법적인 일은 안 하거든요. 우리 집 맞다니까요.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제발 문 좀 뜯어주세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거 얘네 집 아니고 저희 며느리 집이에요. 불법적인 일은 안 하신다고 하잖아. 너 사람 곤란하게 정말 왜 이래? 열쇠 수리공이 난감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와중에 숙자가 제 손을 확 잡으면서 이 문을 뜯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확신에 찬 얼굴로 말을 하는데 뭔가 있어도 단단하게 있는 거구나 싶어서 열쇠 수리공에게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했지요. 문을 뜯어달라고요. 내 며느리의 집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절대로 피해보는 일 없을 테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난감해하던 열쇠공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돈을 3배 이상 달라고 하더니만 문을 뜯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이리저리 뭘 하더니만 문이 떡하니 열렸어요. 강제로 열고 들어간다는 게 찝찝했지만 현관에 들어섰는데 저는 정말로 놀랐죠. 현관 입구에 글쎄 남자 구두같이 보이는 게 못해도 5-6켤레는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순간 며느리가 남자 관계가 복잡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다 돋았어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하고 순진한 척을 하더니만 양다리도 아니고 다리가 몇 개가 달린 건지, 거기다가 그 남자들을 한 집에 불러 모아놓고 뭘 하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집 안에 들어가는데 공기청정기를 그렇게 돌려댄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집안 가득히 담배 연기가 매캐하게 깔려있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마음을 애써 가다듬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지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 3명이 들이닥치더라고요. 숙자가 열쇠공에게만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까지도 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혼비백산한 얼굴이 되어서 현관문을 막아서면서 말하더라고요. 신고를 한 사람이 없는데 경찰은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어머님은 여길 왜 찾아오신 거고요? 경찰은 신고를 받고 왔으니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고, 숙자는 제 뒤에 있다가 며느리에게 달려들어서 갑자기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며느리를 사방팔방 휘둘렀어요. 나의 차에도 꽤 있는데 숙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건지 며느리를 휘두르는데 원한이 많이 쌓여있나 싶더라고요. 이년아, 너나 알지? 내 얼굴 까먹었으면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네가 몇 년 전에 사기치고 인생 패배자 취급했던 우리 아들 기억 못하면 너는 정말 나쁜 년이야. 저는 입을 확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고 경찰은 말리고 저는 집 안으로 홀린 듯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거실에 큰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술병이 나동글고 있고 화투패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경찰에게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소리를 쳤더니 경찰들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경찰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방문을 열고 집안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숨어있던 남자 5명과 며느리를 체포하더라고요. 저는 경찰서에 잡혀간 며느리에게 사정을 듣고 싶어서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에 취직을 하긴 했었더라고요. 공부는 잘했지만 손재주가 별로 없었던 며느리는 의료사고를 내게 되었죠. 하지만 하필 운도 없게 환자가 중국인이었는데 엄청나게 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성형수술을 잘 못해서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다며 수억 원대의 소송을 걸었고 그 일로 사회초년생이던 시절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불법적인 일을 알아보다가 친하게 지내던 술집 마담에게 제안을 받고 집에서 놀이판을 운영하게 된 것이었어요. 며느리 집에서 몰래 술집에 자주 오는 VIP 고객들을 데리고 놀이판을 열었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수억이 뭐 금방 벌리겠나요? 턱없이 부족하니까 며느리는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치면서 본인이 사업가다, 의사다, 대기업에 다닌다 하면서 남자들에게 돈까지 뜯어내고 있었던 거지요. 며느리를 소개시켜 주었던 그 준우라는 동창놈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형외과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놀고 먹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돈 좀 있는 집에 시집이나 가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을 소개시켜 준 거죠. 저희가 건물도 가지고 있고 돈도 꽤 있는 집안이었으니 팔자나 피고 살으라면서요. 며느리는 저희 집 재산을 보고 한탕해서 빚을 전부 청산하려던 속셈이었던 거고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후에 아들은 며느리의 뺨을 쳤고 며느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혼인 빙자 사기부터 시작해서 불법적인 사행성 일을 저지른 죄까지 모두 묻게 되었죠. 당연히 저희 집에서 건 소송을 시작으로 숙전에도 소송을 걸었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분명 더 있을 거란 생각에 피해자를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증거들이 명확하고 추가 피해자들도 연락이 된 상황이라 무난하게 승소할 것이라 생각이 돼요. 저는 아들에게 그 이후로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고 있고요. 친구들도 저와 숙자의 사정을 전부 알게 되어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사실 조금 쪽팔리기도 하고 아들에게 너무 보챈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인생은 아직 길지 않겠어요? 앞으로 천천히 모든 걸 되돌려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아들 제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들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